가사근로자법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정확한 명칭은 가사근로자의 고용 개선 등에 관한 법률인데요. 이 가사근로자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사근로자란 청소, 세탁, 요리, 설거지, 산후조리, 자녀 양육, 어르신, 환자 수발 등 가정의 의식주를 관리하고 가구원을 돌보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돌봄 서비스라는 말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자를 가사노동자, 돌봄 노동자 또는 사회서비스 노동자라고 합니다. 맞벌이 가구는 점점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라 가사 서비스의 수요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여기에 인구 고령화 현상까지 있다 보니 앞으로 돌봄, 양육 등을 포함한 가사노동의 중요성은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가사 서비스 산업은 새로운 일자리 창출의 동력원으로 주목받고 있고 실제로 가사노동 관련 플랫폼 기업들도 늘어나고 있죠. 고용노동부 조사에 의하면 가사근로자는 약 15만 6천여 명으로 추산되고 공식 집계되지 않는 노동자들을 포함하면 50여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단 한 번도 가사근로자에 대한 보호 법안이 그동안 없었습니다. 1953년 근로기준법이 적용될 때 이 가사근로자는 적용 제외가 되었고 지금까지 약 70년간 아무런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가사 서비스는 직업 소개서의 알선이나 개인 간의 소개 등으로 제공돼 이용자들의 입장에서는 서비스 품질 보증이 어려웠고 근로자들 역시 노동법의 소외계층에 있다 보니 근로조건도 열악했었죠. 근데 또 그렇다고 모두 손 놓고 있던 것은 아닙니다. 최근 10년 이상 많은 사람과 단체들이 가사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온 결과 2021년 5월 21일 드디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었어요. 이 법은 가사근로자의 고용 안정과 근로조건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법안은 벨기에에서 이미 시행 중인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직접고용 모델을 채용했다고 하는데요. 벨기에의 경우 2006년 6만 2천 명이었던 가사근로자의 수가 2011년 15만 명으로 5년 사이 1.4배 늘어났다고 하니 우리나라에서도 얼른 정착했으면 합니다. 그럼 가사근로자법의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가사근로자법이 시행되면 가사근로자를 고용하는 회사가 만들어지고 근로자들은 직원으로서 근로계약을 맺게 됩니다. 그냥 일하고 이용자에게 바로 입금받으면 되는데 굳이 업체를 낀다?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인해 소득이 줄거나 서비스 요금이 올라서 오히려 고객이 줄지 않겠냐 이 생각도 들죠. 이 걱정을 위해 법에서는 정부와 회사가 근로자 모두에게 사회보험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정했습니다. 게다가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들은 이용료에 대해 영수증을 발급받을 수가 있는데요. 당연히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니 해당 업체를 이용하겠죠. 방금 말씀드린 해당 업체, 이 업체를 가사근로자법상에서는 서비스 제공기관이라고 부릅니다. 이 제공기관은 꼭 법인이어야 하고 정부의 인증을 받아 운영을 해야 하는데요. 법인의 인증제, 뭔가 까다로워 보이죠? 실제로 까다롭습니다. 서비스 제공기관의 자격과 의무를 보면 우선 가사근로자를 유급 고용한 것이어야 하며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생길 수 있는 인적, 물적 손해에 대한 배상 수단도 갖추고 있어야 하죠. 서비스 종류 및 내용, 이용요금 산정 기준이 공개되어 있어야 하는 의무도 있어요. 그리고 서비스 이용자와의 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해야 하고 제공기관과 서비스 이용자들은 가사 근로자에게 휴게 시간을 제공하는 등 적절한 근로 환경의 제공은 물론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반하는 근로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뭐가 맞네 싶기도 하죠. 하지만 모두 필요한 겁니다. 가사 근로자분들이 지금까지 이 당연한 걸 놓치면서 일해오신 거죠. 이 가사 서비스 제공 기관은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이고 정부에서 사회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고는 하나 방금 소개드렸던 인증 자격들을 보면 과연 서비스 제공기관이 많이 확대될 수 있을지는 아직 숙제인 듯 합니다. 2021년 12월 10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가사노동자 노동권 확보 토론회가 있었는데요. 이 토론에서 한국가사노동자협회 최영미 대표를 비롯한 전문가 토론자들은 제공기관을 어떻게 확대할 것인지 그리고 초기 비용 부담을 어떻게 완화할지 등등에 대해 열띤 토론을 펼쳤습니다. 앞으로 가사근로자법이 정착되기 위해 어떤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지 각 기관과 단체들은 어떤 노력을 해야 할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정부뿐만 아니라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들의 역할에 대한 부분
그리고 홍보를 통해 가사근로자들이 존중받는 여건의 조성 등 정책적인 토론과 함께 현재 현업으로 운영 중인 강서 나눔 돌봄센터의 한복남 대표도 자리에서 정책적 지원이 현장에는 크게 와닿지 않는다라고 하며 조금 더 실질적이고 실무적인 제안에 대해서도 토론했습니다. 가사근로자법이 하루빨리 보완돼서 가사근로자 권익보호를 위한 든든한 울타리가 되고 이용자들이 믿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받는 튼실한 디딤돌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우선 근로자분들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해야만 근로계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에는 임금, 근로시간, 유급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이 명시되고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등의 사회보험도 적용되게 됩니다. 실직이나 산업재해 등을 당할 경우 안전망이 갖춰지는 거죠. 또한 국가 등의 지원을 통해 교육, 훈련을 받을 수 있고 고충 처리, 상담 등 권익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서비스 이용자를 위한 조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2021년 1월에 실시한 맞벌이 가구 여성 근로자 5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들은 가사근로자법 제정이 필요한 주된 이유로 다음과 같은 이유들을 꼽았는데요. 정리하자면 믿을만한 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거겠죠. 이를 위해 가사근로자법에서는 아동보호, 양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사근로자의 경우 법령이 정한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고 서비스 제공기관은 이를 확인하기 위해 해당 근로자의 범죄 경력 조회를 해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어요. 근로자의 권익은 보호되고 고객들은 서비스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여기까지 가사근로자의 고용 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중요한 점 한 가지, 지금 나는 근로계약 등이 필요하지 않은데 하실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지금처럼 일을 하셔도 됩니다. 가사근로자법이 시행된다고 해도 직업소개소 알선이라든지 지인소개 등 기존 방식의 서비스 제공이 제한되는 건 아니니까 꼭 모든 가사근로자들이 근로계약서를 써야 한다든지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더라도 가사근로자법에 대해서 알고는 계셔야겠죠? 몰라서 하지 못하는 것과 알면서 하지 않는 것은 많이 다르니까요. 가사노동자들을 위한 한걸음, 동부권 서울시노동자 종합지원센터와 한국가사노동자협회가 함께합니다.